자, 여섯 번째 챕터에 나와져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나온 부분, 소득세는 전산세무 2급 기준에서는 근로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만 출제가 돼요. 실기는, 전산 실무는. 그리고 배점이 15점짜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15점짜리 배점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첫 번째 챕터가 사원 등록을 배울 거예요. 그럼 이 사원 등록의 등록 부분에 부양가족이 항상 등장이 돼요. 그럼 부양가족이 등장한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인적공제 배운 적이 있어요. 이론 공부할 때. 그럼 그 인적공제 부분에 맞춰서 입력하는 부분에 문제가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원 등록에서 등록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자료 입력하는, 소위 말해서 연말정산 때 여기 등록했던 게 반영이 돼요. 또는 연말정산 쪽에서도 사원 등록과 관련된 부양가족을 사실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사원 등록에도 반영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사원을 등록했다는 얘기는 종업원이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월급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급여자료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급여자료 입력은 우리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들어온 부분 중에 과세비과세를 선별할 수 있느냐, 등록할 수 있느냐, 그게 키겠죠. 그래서 이 급여자료 입력 부분 같은 경우는 과세비과세만 제대로 설정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우리 답안을 채점할 때 그 부분이 맞고, 그리고 금액에 오타가 없다라면 답은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로 대부분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월급을 줬으니까, 급여를 줬으니까 우리는 매월 신고자이든 반기 신고자이든 어찌됐든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 서류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예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시험은 사원 등록부터 시작해서 급여자료 입력까지 가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나올 수는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하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가는 건 참 열심히 내요. 최근 들어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문제가 6번 시험에 거의 50%가 넘어가는 실정에 정말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거의 뭐 풀다 보면 매번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50% 이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종합소득에 대한 공제와 세액공제 감면 배웠던 부분 요게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 부분을 근로소득자의 입장인 연말정산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요 자리에 가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부분. 그래서 요 네 개 챕터 중에 시험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두 문제가 출제되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달라진 경향이 세무 2급 기준입니다. 자, 원래 세무 1급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부양가족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뭔가 수정하는 문제를 냈었어요. 근데 그게 세무 2급에는 잘 안 냈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3년 전부터는 세무 1급처럼 내는 패턴이 세무 2급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지금 내가 연말정산하는데 부양가족 이런 정보가 있는데 부양가족도 수정하고 연말정산도 진행하고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턴의 문제로 형태가 좀 바뀌어가고 있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 넘어가시면 사원 등록부터 이제 등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사원 등록의 첫 번째 챕터. 자, 근로소득 프로세스라고 해서 등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근로소득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내가 근로자에 대해서 급여를 주고 세금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은 어느 회사 프로그램을 쓰든 동일해요. 다만 메뉴 이름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종업원이 처음 입사했다? 그럼 우린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사원 등록부터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사원 등록을 제일 먼저 하고요. 그럼 사원 등록하는 부분에 뭘 넣을까요? 기본적인 정보를 넣겠죠. 이 사람이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 4대 보험은 얼마를 징수할 건지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사원 등록된 등록 정보가 있어야 급여 자료에 사원이 검색이 돼요. 지금 급여 자료 입력에 갔는데 사원이 검색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건 사원 등록이 잘못됐는지 입사일자가 잘못돼도 들어오지 않겠죠. 내가 사원 등록에는 5월에 입사했다라고 넣어놨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급여 자료 입력에서는 4월달 급여를 넣어야 된대요. 그러면 4월달에 5월에 입사한 종업원이 검색되는 건 이상한 거지 않을까요? 그쵸? 그리고 퇴산 종업원이 있다 그러면 퇴산 종업원이 사원 검색이 된다는 건 그것 또한 이상한 거죠. 그래서 입사일자라든지 퇴사일자에 따라서 급여자료 입력에 검색이 되거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될 거고요. 그럼 급여자료 입력에 넣는 정보는 회사의 급여 테이블이 있겠죠. 급여 테이블을 급여자료 입력에 들어가서 넣는다는 거고 여기 가면 내가 지급해야 되는
금액이 있다. 그거를 우리가 수당이라고 할 것이고, 자, 근데 수당을 주면서 무엇을 빼는 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공제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수당과 공제라는 부분에 등록이 있을 거예요. 이게 키라는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리고 이 수당 쪽에 이제 등록을 할 때 우리가 구분할 건, 아, 소득세를 징수하는 과세 소득인지, 국가가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포기한 비과세 소득인지를 무엇하셔야 되는 구분해야 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급여 대장도 나오고 급여 명세도 사실 나오겠죠. 그럼 이 급여 자료 입력에 대한 걸 매달 해서 우리는 누구를 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에 소득세를 집계해서 전자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매월 신고자다. 그럼 얘를 12번 신고를 했겠죠. 그쵸? 그래서 12번 신고를 하고요. 자, 급여도 12번 줬겠죠. 그러면 그 급여 자료가 12달치가 모여져서 무엇되는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말정산 진행할 때 근로자한테 반드시 받아야 되는 서류가 근로소득 소득공제 신고서,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 신청서, 그리고 의료비 지급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이거 ERP 할 때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그리고 의료비하고 기부금은 반드시 국세청 제출 서류가 될 수 있어요. 이 서류는. 그래서 아, 나 의료비 공제받는 금액이 있어요. 그럼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첨부돼서 나가야 되고요. 시험은 낼 때만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기부금이 있었다 그러면 공제를 받든 안 받든 기부금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우리 금년도에 한도가 넘쳐서 못 받는다? 그럼 2월 공제. 금년도에 아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그대로 전액이 다 2월 될 거예요. 그래서 기부금 명세서라는 걸 반드시 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해서 신고하라겠죠, 여러분? 언제요? 우리 매월 신고자이면 3월 10일, 반기 신고자이면 7월 10일. 이 얘기까지 다 하고 들어온 거고, 그리고 연말정산이 끝나면 근로소득자한테 주는 게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근데 이 부분을 국세청에 내면 뭐라고 바꿔라?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갑니다. 일용직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는 전산세무회계는 일용직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시험 문제를 안 낸다는 거 여러분. 업무는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천징수 쪽에 가면 일용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AT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용직 시험 문제 냅니다. 그래서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사원 등록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럼 이제 사원 등록은 우리 상단의 모듈에 가시면 회계관리 부가가치 원천징수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원천징수라는 거 선택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회사 코드는 몇 번으로 들어와 주시냐면 2100번으로 들어와 주세요. 2100번 주식회사 청송. 그리고 거기에 부가 원천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를 선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원천징수 아래쪽에 갔더니 근로와 퇴직과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 탭이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세무 2급은 누구만 출제한다고요? 근로만. 그래서 근로 쪽 메뉴만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모두 다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 진행이 되는 부분. 그럼 제일 먼저 어디에 가시자? 근로소득관리의 사원 등록에 가자는 거죠. 그럼 사원 등록 클릭하셔서 메뉴 열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메뉴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들어가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사원 등록에 가시면 일단 사원 코드부터 이제 입력한 화면이 쭉 나올 거고요. 그리고 탭은 기본사항이 있고 부양가족이 있고 추가사항이라는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본사항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등록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입사일자는 언제이고 주민번호 어떻게 되고 너는 내국인이니 외국인이니, 그리고 지금 외국인이라면 체류 자격이 어떻고 여권번호는 어떻고 너가 지금 머무르는 장소는 어디니, 국적은 어디니,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그런 정보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외근로에 대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생산직에 해당되는 사람이었더라면, 그래서 7번과 10번은 우리 사실상 비과세 부분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7번과 10번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를 내면 사원 등록에 가서 적정하게 변경하시고 급여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뭐 지문에 분명히 사원 등록 거론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없으면 패스입니다. 있을 땐 꼭 와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 그리고 4대보험 징수하는 부분의 정보들, 그런 걸 이 자리에서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 등록한 근로자 본인, 이 사람이 거주자, 근로자, 본인이겠죠. 그럼 이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겠죠. 그럼 여기에 부양가족 명세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인적 공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다만 그 인적 공제 중에 자녀가 있다라면 자녀 세액 공제라는 걸 추가적으로 해줬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 세액 공제가 요 자녀와 출산 입양 쪽에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같이 마무리가 돼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 사항이란 부분이 있어요. 이 추가 사항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현재 시험에서 안 내고 있어요. 근데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지금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들 이제 메뉴를 볼 때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 메뉴를 봤을 때 여러분 추가 사항에 뭐 이체은행이라든지 부서 직종 막 이런 부분이 뒤쪽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회사가 이 버전을 쓰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추가 사항이 앞쪽에 같이 있어요. 네, 뒤쪽으로 몰아넣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세무대리인의 입장이면 추가 사항이 필요한 거 몇 가지 빼고는 안 필요하거든요. 세무대리인 입장에서는 그냥 세금 신고만 대행해 줄 건데 아 얘가 영업부에 있든 관리부에 있든 무슨 상관이에요. 생산직인지 사무직인지 그거 맞춰서 비과세 요건만 맞춰주면 되는 거지 그게 꼭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패스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뒤쪽으로 빼버린 거죠. 근데 일반 기업은 안 그래요. 그래서 구조가 좀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업무 때만 신경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추가 사항에 우리 갖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11번에 있는 중소기업 취업 감면에 대한 게 출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요 자리에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원래 낼 수 있는 건 학자금도 낼 수 있고요. 뭐 다른 것도 다 낼 수 있어요. 소득세에 대한 부분에 적용률도 낼 수 있고. 근데 그런 건 안 내고 이 11번은 우리 소득세 감면 조항에 해당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출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교재 보시면 필드 설명이 나와져 있을 거예요. 이 필드 설명은 여러분 보면서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읽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내용 가져가시면서 순차적으로 보세요.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자, 저희는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에요. 우리 중소기업 취업 감면 얘기 잠깐 할게요, 여러분. 자,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란 부분은 이 추가사항 부분에 이제 출제를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기본적인 거 가져가셔야 해요. 그러면 이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라면 소득세를 무엇 해주겠다? 감면해주겠다. 라는 제도인 거예요. 그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언제까지 입사한 종업원에 대해서 해주느냐?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입사한 직원이야.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그리고 12월 31일 이전까지 무엇했다라면 입사하는 날짜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입사하는 날짜 기준이 12월 31일까지 입사했다라면 우리 무엇하겠다. 우리 무엇해준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조항이에요. 그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추가사항이라는 탭에 와서 어디에 여기 11번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 자리에 무엇 하셔라 입력하셔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감면 대상은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자 일단은 청년이요. 여러분 청년은 15세부터 34세 이하까지를 청년으로 봐줘요. 그리고 혹여 몰라 얘기하는데 청년은 남자를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죠. 저희 실무자가 남자만 되는 줄 알고 남자 직원만 해줬다는 분이 있었어요. 청년은 그냥 이런 뭐예요? 젊은 사람 지칭하는 용어 아니에요? 그래서 남녀 관계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에 해당되는 부분은 요 나이대에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이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소기업 취업 감면 얘기하는데 계속 아 내가 다른 직장을 안 다닌 경우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입사한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그리고 내가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 조건이 된다라면 너는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녔던 안 다녔던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은 조금 이따 말씀드린 그거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입사하는 날짜 기준으로 15세부터 우리 34세 이하 조건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뭐 군대 간 사람들은 마이너스 2 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현재 다 군대가 2년인가요? 뭐 지금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에 따라 좀 다르지 않나요? 공군이 제일 긴 것 같던데. 그러면 그 군복무 기간을 빼고 34세 이하면 돼요. 그러니까 35인데도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36인데도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군복무 기간을 빼고 34세 이하. 자,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의 나이가 몇 세 이상이면 60세 이상이면 그러면 이분도 돼요. 그리고 장애인이 우리 회사 입사를 했다라고 하면 이분도 됩니다. 자,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것도 세부 항목 보셔야 되는데 2021년도 세법 개정안에 이거 완화 조치가 됐습니다. 2020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11년도 연말정산부부터 적용하는 부분에 이제 이게
완화 조치가 됐어요. 경력 단절 여성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아를 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그게 경력이 단절됐다는 거죠. 근데 남자보다는 여성분들이 그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자가 붙어 있는 거고 남자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여자만 해준 혜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다녔던 회사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매번 저희가 실무자 수업할 때 저는 욕하면서 하거든요. "이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상에 가 보시면 자기가 그만뒀던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게 쉽지 않아요. 네. 불가능한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정했어요. 그래서 무슨 법이냐면 업종으로 바꿔 줬어요. 업종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업종. 그러니까 너가 다녔던 업종을 다시 들어간다라면 그거 경력 단절 여성의 요건이 맞춰졌다면 인정해 줄게.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고 부분을 바뀌어서 완화 조치가 됩니다. 그럼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좀 늘을 거예요. 그러면 2021 년도 12월 31 일까지이기 때문에 2021 년도 입사자 다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감면 기간. 자, 감면 기간은 뭐냐면 우리 지금 입사 날짜로부터 감면 적용 대상이 된다라면 너 몇 년 동안 감면 받을 수 있느냐? 청년은 5 년이고요. 청년이 아닌 자 그러면 60세 장애 경력 단절 여성. 자, 그래서 2, 3, 4에 해당되는 사람은 3 년이에요. 그럼 기간이 길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나는 A 직장을 다니다가 B 직장에 입사했어요. 라고 하는 부분. 근데 이 사람이 A 직장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우리 감면을 받은 적이 없대요. 청년 감면 받은 적 없다. 또는 60세 이상 감면, 소위해서 취업 감면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B 직장에 들어왔을 때 33세였다. 그러면 34세 이하 조건 충족이죠. 그럼 이 사람은 이때부터 스타트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5년 동안. 33세니까 뭐예요, 여러분? 청년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A 직장에 다녔던 사람이 감면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B로 이직을 했어요. 그러면 A도 중소였고 B도 중소였다. 그럼 다 받을 수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럼 이쪽에서 감면 받았으면 뭘 확인해야 되냐면 여기서 몇 년 받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A 직장에서 내가 벌써 2년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 우리 회사에 들어온 기간부터 적용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전체 기간이 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만 받고 끝내야 돼요? 3년. 그러니까 이래서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시험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냈냐면 우리 회사가 최초이다 이렇게 줬어요. 최초니까 그냥 몇 년 넣으면 돼요, 여러분. 여기 감면 기간 넣는 자리 있죠? 여기 몇 년 넣으면 돼요? 5년을 그냥 넣으면 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을. 이해되셨을까요? 자동 카운트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시작과 끝을 얘기할 때 우리가 2020년도 5월 2일에 입사를 했다. 그럼 이 날짜로부터 5년 카운트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20년도이면 21, 22, 23, 24, 25까지네요. 그럼 2025년도 언제까지? 5월 31일까지예요. 그러면 15,000년이 넘어가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법의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사한 날의 말일까지 5년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3년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5월에 입사했으니까 5월의 말일은 5월 31일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 넣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감면율이 상당히 높아요, 여러분. 청년은 몇 프로? 90%. 그럼 여러분, 내가 소득세를 계산해 봤더니 지금 이번 달에 소득세가 1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에 몇 퍼센트 감면이다? 90% 감면이라고요. 그럼 내가 내야 되는 소득세는 사실 여러분 9만 원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실제 부담하는 소득세는 얼마예요? 10,000원이에요. 그리고 소득세가 9만 원 감면받으면 누구도 지방소득세도 9천 원이 감면이에요. 그러니까 11,000원밖에 안 내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죠.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이용을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자, 그리고 이외자 그럼 2, 3, 4겠죠. 2, 3, 4는 얼마까지? 70%까지.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소득이 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국가가 마냥 손해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무슨 규정을 줬다? 연간 150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확인할 게 뭐냐면 여기 감면 입력이라는 자리.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취업 감면에 대한 걸 받으실 때 여러분, 나는 무슨 부분 급여 자료 입력할 때부터 90%를 무엇하겠다? 적용할게. 라는 분도 있고요. 아니, 나 급여 때는 그냥 무엇하겠다. 나 급여를 줄 때는 그냥 소득세 100%뛸 거야. 그럼 100% 떼겠다는 얘기는 감면을 적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근데 감면 대상자인데 왜 안 해줘요? 라고 했더니, 저희요, 연말정산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요.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연말정산 때 하겠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급여를 지급할 때 감면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지급시 감면하겠다라고 하면 급여 입력이라는 걸 선택해야 되고요. 아, 나 연말정산 때 몰아서 90% 감면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말 입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연말정산 때 감면 적용하는 부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문구를 줄 거예요. 시험 문제 낼 때. 그래서 그런 문구 정리를 조금 잘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설명 안 드려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팁박스에 보시면 우리 인적공제 요건 나와져 있죠, 여러분. 그럼 그 인적공제 요건에 대한 건 반드시 여러분 숙지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연령의 요건, 소득금액의 요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무엇이다? 소득금액 요건이었죠.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에 대한 거, 연간 소득금액, 우리 100만 원 이하 조건에 대한 거 반드시 숙지하시라. 이거 숙지 못하시면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등록도 하실 수 없고, 그리고 뒤에 가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의 소득 여부에 대한 게 있다 없다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도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뭐 이론 수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절대로 무엇할 수 없다. 놓고 갈 수 없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총급여 333만 원까지가 되는 게 맞지만 우리 2015년도 세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그렇죠?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하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이 사람도 그냥 100만 원 이하자에 들어오는 것처럼 정리해라. 그러니까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안 보는 거예요. 세금 낸 걸로 끝날 거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들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연금소득 조심하시라겠어요, 여러분. 공적연금에 대한 거 100만 원 이하 조건을 여러분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뭘 기억하셔라. 100만 원이 되는 공적연금의 금액은 얼마이다? 516만 원이다. 이걸 기억하시라고 했죠. 그리고 사적연금은 얼마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1,2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업소득은 말 그대로 여러분 사업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이 충족돼야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자, 기타소득 같은 경우는 누구 기억하셔라? 기타소득 금액 얼마요? 300만 원 이하까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원래 100만 원이지만 분리과세 선택 여부가 있기 때문에 300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럼 여러분 이 3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 때문에 나오는 조건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네, 그게 뭐였었냐면 필요경비 60% 인정되는 소득에 대한 게 시험에서 자주 나온다. 그래서 강연료. 근데 이거 뭐라고 나올 것이다? 일시 강연 또는 뭐 문의창작 이런 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60%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거 계산해서 300만 원 이하이면 무엇 하시고 아 공제 대상이고 넘어가면 무엇이다. 넌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못 받아.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복권 당첨 소득을 출제자들이 잘 내요. 근데 여러분 복권 당첨 등의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였죠. 그 복권 말고도 또 있었어요, 여러분. 승자투표권도 있고 슬롯모션도 있고 뭐 그런 것도 다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자와 배당은 우리 금융소득이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자와 배당을 더해서 금융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의 합계가 얼마? 2천만 원 이하이면 우리는 분리과세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라. 자, 근로부터 이자, 배당, 소득까지 모두 다 합친 걸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고 그 종합소득 금액이 얼마? 100만 원 이하라면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퇴직과 양도가 있었다라면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 금액이 얼마 이하, 100만 원 이하였을 때 된다라는 거로 기억해서라고 얘기했었죠. 네, 된다라는 거로. 그래서 그 내용 얘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실기에도 붙어있다는 얘기는 여러분 이 정리를 못하면 아예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일할 때는 여러분 이거 외우지 않아요. 누가 외울까요? 궁금하면 무엇 하시면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세법책을 열어보시면 되겠죠? 또는 자격증책 가지고 쓰셔도 돼요. 바뀐 세법만 다시 무엇 하시면 우리 소위 말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실무예제 1번부터 입력하면서 우리 필드 설명까지 같이 가져갈게요. 자, 영업부 부장 김철수 씨. 자, 거주자이고요. 입사일자는 2017년도 7월 5일. 아니, 지금 2020년도인데 왜 2017년도? 그렇게도 시험을 냅니다. 프로그램 도입의 시기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입사일자가 며칠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17년도 7월 5일에 입사를 했고요. 사원번호는 100번이라고 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해주시고 사원 등록을 하시고 그러면 사원 등록하라고 하면 사원 등록을 합니다. 그럼 사원 등록하시고 무엇 해달라?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해달래요. 그러면 사원 등록에서 다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정확한 것으로 가져간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주민번호가 적색이 뜰 수 있어요. 네, 정상적인 번호가 아닌 거를 주기 때문에 그러면 그건 무슨 부분으로 다 올바릅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업무 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자, 주민등록표라고 해서 등본을 봤더니 자, 일단 김철수 씨 나와 있는데 세대주죠, 여러분. 그래서 요 세대주 여부도 영향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시험에 이런 표가 붙어 있거나 문구에 세대주가 있으면 반드시 세대주 여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주택자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그리고 주소지 나와 있고, 자, 시험은 여러분 주소를 안 줘요. 주소 안 주시면 무엇한다? 생략한다. 이해됐어요? 네, 준 것만 갑니다. 여러분 업무에서는 주소 빠뜨리면 안 되세요. 신고 자료에 찍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생략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실무예지 때만 주소를 넣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 가서 이제 기출문제부터는 주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집중심화 기출문제처럼 되어 있는 문제 풀 때도 주소는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자격증에서는 다 무시하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본인부터 시작해서 고모까지 나와져 있네요. 됐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져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무슨 부분이 있더라? 두 번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사원 등록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라고 해서 나와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이러면 시험이니까 단서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 내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단서, 부양가족은 누구와? 김철수와 생계를 무엇하고 있다? 같이 하고 있다. 그쵸? 김철수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다만 생계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우리 주민등록 등본상에 없어도 되는 사람도 있었죠. 부모님들은 등본상에 없어도 괜찮다. 왜일까요? 우리는 주거 형편사 별거라는 걸 인정한다라고 얘기했었으니까. 자,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보험과 관련된 보수월액은 450만 원이다. 여러분 요거 시험지에 무슨 부분? 사회보험에 대한 걸 입력하라고 하시면 반드시 사원 등록에 와서 여기 사회보험 입력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 기본사항 쪽에 가시면 그 자리에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사회보험을 넣었을 때 어디가 달라지는지. 그래서 보수월액은 450이고요. 자, 배우자 밖에서는 그러면 여기 처죠. 네, 밖에서는 일시 창작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일시적인 문의 창작 소득 얼마가 있다? 500만 원의 소득이 있으며 필요경비는 확인할 수가 없대요. 이런 왜 필요경비는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 줬을까요? 자, 우리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의제에 해당되는 필요경비 인정하는 부분은 의제에서 얘기하는 필요경비와 실제 발생된 거 확인시킬 수 있는 실제 발생 경비를 비교하여 무엇한 금액? 큰 금액을 필요경비를 빼준다고 했었죠. 네, 그것 때문에 나온 부분. 그러면 여러분 지금 문의 창작에 대한 부분은 지금 뭐로 봐주셔야 될까요? 저는 여기다가 쓸게요, 여러분. 문의 창작. 자, 이런 문의 창작은 지금 현재 보셔야 되는 부분이 무슨 얘기일 거냐면 이 사람은 필요경비 60% 해당되는 소득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소득이 얼마이고요. 자, 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빼야 되는 금액은 500만 원에 몇 퍼센트를 인정받는다? 우리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500에 60이면 300이죠. 그럼 500에서 300 빼면 문의 창작과 관련된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가 된다? 200만 원이 되는 거죠. 200만 원. 그럼 여러분 200만 원이면 우리는 지금 현재 300만 원 이하 조건인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처 옆에 무슨 부분? 여러분들은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으시거나 여러분 이렇게 읽고 바로 표시하셔야 돼요. 텍스트 박스를 주든 아니면 이렇게 국가가 지정해준 서식을 주든 그러면 공지 대상이 되면 동그라미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라고 써놓으시든지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세요. 안 되는 사람은 X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아니면 부루하거나. 그래서 지금 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들어올 수 있어요.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 조건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녀. 자, 자녀는 김혁이 있네요. 김혁. 자, 김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지금 무엇에 대한 부분이다. 청각 장애인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여러분 지금 김혁은 98년도생이에요. 자, 우린 지금 현재 뭐는 없지만 자, 지금 나이 계산 안 했지만 여러분 계산기 다 갖고 계시면 2020년도 마이너스 누구를 빼자. 자, 우리 김혁이니까 1998을 빼시면 우리 22이에요. 그러면 22살이면 지금 98년생이니까 얘는 22세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김혁은 못 들어오죠? 근데 여기 뭐 뒀어요, 여러분? 아, 장애인. 그럼 여러분 장애인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얘가 지금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은 연령에 대한 걸 규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장애인은 몇 세? 21세부터 59세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 대신에 연령은 괜찮지만 누구에 대한 거? 소득에 대한 건 규제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소득 규제는 하셔야 돼요. 자, 뒤에 글씨가 있네요. 총급여 얼마가 있다? 600만 원이 있대요. 그러면 총급여는 얼마까지만 들어올 수 있었죠? 근로소득만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 500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급여 500만 원 무슨 조건이면 이하 조건이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얘는 이하예요, 초과예요? 500만 원 초과죠. 그럼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양가족 범위에 직계 존속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직계 비속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본인을 기준으로 누구 배우자 날개 달아주셔야겠죠. 무촌의 관계. 그리고 위에는 존속, 아래는 비속, 그리고 형제자매. 그들은 부양가족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 공제만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입력을 안 한다가 아니라 무엇으로 입력한다? 부라고 입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 인적 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부. 왜냐면 김혁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 그럼 여러분 교육비 공제가 될 수도 있는지 따져봐야죠. 아, 김혁이 지금 현재 의료비에 대한 지출이 있었다. 그럼 공제가 되는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해되셨을까요? 그 조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친. 자, 부친 김철재는 예금 이자 소득 1,600만 원 있대요. 여러분 금융소득은 얼마 이하까지는 가능하다. 2천만 원.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건 2천만 원 이하 조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리고 김철재 47년생이 여러분. 47년생은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지 않아도 60세가 넘어갈 수밖에 없죠. 네, 이분은 사실상 60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경로도 될 수 있는 사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어찌 됐든 이 사람은 됩니다. 동그라미라고 해놓을게요. 자, 고모. 자, 고모 김경희는 별도 소득이 없고 시각장애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나요? 본인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위로 존속이 있고 아래로 비속이 있고 옆에 형제자매를 달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데도 들을 수 있는 게 위탁아동하고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자, 그들만 부양가족 범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고모나 이모나 삼촌이나 이들은 부양가족 범위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이 고모는 어떠한 조건을 줘도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기초생활 수급자였다라면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문제를 잘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 고모는 지금 부가 아니라 X예요. X. 그럼 제가 X라는 건 뭐냐면 입력하지 말라예요. 이건 입력하면 감점이에요. 입력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양가족 범위 없는 사람은 아예 입력 자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부를 넣었으니까 맞았다고 해달라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를 넣은 사람들 여러분 국세청에 신고할 때 따라 들어가거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입력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저희는 입력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 자리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여러분 기본사항 탭으로 이제 넘어와서 그러면 4번은 몇 번 써달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 100번 써달라고 했네요. 여러분 그럼 100번으로 넣을게요. 그래서 100번이라고 치시고 자, 그리고 성명은 누구 넣어주시고요. 김철수라고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인지 외국인 등록번호인지 여권번호인지 넣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주민등록번호니까 1번에서 엔터. 그리고 여기 나와져 있는 번호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고 텍스트 박스를 줄 땐 저거 박스에 다 쳐줄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보고 치시고 오타만 안 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71-0123-1100-778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그럼 이렇게 엔터 치시고 이제 넘어옵니다. 그럼 커서가 여기 이제 숫자 체계가 맞아지면 바로 넘어올 거예요. 입사 연월일. 여러분 입사 연월일 오타 내시면 안 돼요. 이건 퇴직금 계산이라든지 우리 연말정산이라든지 뭔가 계산하는 쪽에 다 영향 줄 수 있기 때문에 입사 연월일 오타는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입사일자는 한번 들어가면 고치지 않아요. 제가 오타 내서 고치는 게 아니면 절대 수정은 없습니다. 자, 2017년도 7월 5일입니다. 자, 내국인 맞죠, 여러분? 우리 주민번호 가운데 시작한 게 1이니까. 자, 대한민국으로 가시면 되시고요. 우리 주민의 구분에 가면 주민등록번호로 그냥 가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 자동으로 들어왔을 거고 자, 이 사람은 현재 위에 단서에 영업부 부장 김철수는 뭐 누구이다? 거주자라고 줬어요, 여러분. 그럼 거주자. 자, 거주자이면 지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당연히 거주지국은 대한민국 자동으로 가겠죠. 됐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우리는 국외근로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생산직 여부가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일단 비워놓고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영업부 부장이었지 해외에서 근무한다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우린 뭐로 간다? 부로 갑니다. 그런데 국외 근로가 있다. 그럼 반드시 질문에 뭘 줄 거냐면 100만 원 적용자인지 300만 원 적용자인지 친절하면 다 줄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무슨 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300만 원 비과세가 누구였죠? 원양업의 선원, 건설업의 현장 근로자, 감리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300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아닌 사람은 몇이다? 100이었죠. 아, 그럼 3번 전액 비과세는 공무원이요. 우리가 공무원에서 시험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3번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면 0번 부로 갑니다. 되셨을까요? 단일 세월 적용 여부는 저는 왜 뜨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지금 현재 내국이니까요? 외국이니까요? 내국인이에요. 단일 세월 적용 여부는 내국인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외국인이었을 때만 선택 여부가 들어올 수 있다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무시하고 갈게요. 자, 그리고 외국법인 파견은 관계가 또 없으니까 엔터. 자, 그리고 생산직 등 여부.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생산직이에요? 사무직이에요? 영업부 부장. 사무직이죠. 그러면 부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산직이다. 그럼 여러분 여로 한번 바꿔보세요. 자, 그러면 여로 바꾸면 연장근로 비과세 해당 여부 체크하라고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의 비과세를 배울 때 생산직 등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면 우리는 직전 연도 총급여 얼마? 3천만 원 이하 조건에 해당되는 종업원이라면 월정액 210만 원 이하 조건이었을 때 연간 240만 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생산직이 오케이가 돼야 직전 연도 총급여 3천 요건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자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단에 보면 메시지가 떠요. 야간 근로수당은 전년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이고 월정액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210만 원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급여 자료라고 하는 쪽에 가서 수당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누구까지만 3천만 원 이하 조건에 대한 게 여기서 설정한다. 해당 사항이 없으면 부로 가는 거고요. 해당 사항이 있으면 여로 갑니다. 여러분 광산 근로자는 우리 일용직은 우리 한도 규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이 또 안 나실까요? 우리 근로소득, 연장근로 등에 해당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연간 240만 원까지 비과세이지만 광산근로자하고 일용직은 한도 제한 없었어요, 여러분. 그럼 왜 생겼는지는 아시겠죠? 체크에 따라 상황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로 선택을 하시고 시험지에 직전조 통급여 2,700이라고 주었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시험지 안 줬던데요? 라고 하면 입력하지 않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업무는 이거 입력 안 해요. 이거 당겨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는 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가는 부분. 저희는 다 뭐로 바꾸자? 부예요, 여러분. 영업부인데요. 부. 됐을까요? 그래서 부로 바꾸면 요건 지울게요. 그러면 요 자리가 부가 되면 이 뒤쪽은 아예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 주소. 자, 일단 실습예제 1, 2는 주소를 치고 뒤부터 이제 주소는 안 넣을 거예요. 그러면 코드돔 F2번 눌러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10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 거는 왜 이렇게 창이 늦게 뜨는 걸까요? 네. 자, 그러면 주소 자리에 가셔서 여러분 우리 도림로라고 치시면 되죠. 네, 도림로 10이라고 넣어주시면 해당되는 주소가 나오죠. 여기서 엔터 쳐주시면 도림로 10에 해당되는 주소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림로 10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엔터를 꼭 치세요. 근데 주소가 나올 때 내가 찾는 게 없다 엔터 치시면 찾아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추가 주소는 없으니까 엔터 됐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12번, 13번, 14번 요 자리 일단 비워놓으세요. 일단 비워놓은 상태에서 저희 조금 이따 갈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어요.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여기까지 놓고 일단은 엔터를 쳐서 아이를 벗어날게요. 그럼 우리는 김철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등록은 했습니다. 저는 화면 지저분해서 지울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정리가 됐을 거니까. 그럼 지금 보수를 안 넣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시자고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화면을 전 옆으로 밀어 놓을게요. 그리고 저랑 같이 어디 가시냐면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갈게요. 그래서 근로소득 관리에 급여자료 입력을 선택을 해주세요. 급여자료 입력 선택. 자, 급여자료 입력에 가셔서 저랑 월을 몇 월로 넣으실 거냐면 그냥 1월로 넣을 거예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1월로 갈게요. 네, 1월. 그러면 저희는 1월 넣어주시고요. 귀속은 1월, 지급도 1월로 갈게요. 25일로 가겠습니다. 그럼 김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오죠. 그쵸?
네. 왜냐면 2017년도 입사자니까 2020년도에 당연히 조회가 되는 게 맞겠죠. 그럼 이렇게 들어왔을 거고요. 자, 기본급에요. 우리가 얼마를 넣을 거냐면 우리 지금 현재 보수월하고 똑같이 가 볼게요. 450 이라고 같이 넣어 주세요. 450만 원 넣으시고 엔터. 자, 그럼 여러분 450 넣고 났더니 국민연금 공란, 건강보험료 공란, 장기 요양 공란, 고용보험은 나오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고용보험은요,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 자리가 여로 되어 있었던 이유도 있지만 지금 저랑 같이 갈게요. 여러분 이거는 시험에선 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하라고 하면 넣고 들어오면 여기 자동으로 들어온 거로 채점하겠다예요. 그래서 넣으라고 했는데 안 넣고 여러분 여기서 손으로 치시면 다 감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 건데 왜 감점을 하는지 왜 쓰는지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럼 이 자리가 이제 공란이고 이 고용범위 들어오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 여기 상단에 보시면 사원 간편 등록 및 기타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네, 이 메뉴를 잠깐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가면 고용보험 기준 적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게 왜 기본값이 과세총액으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보수월액으로 갈 건지 과세총액으로 갈 건지 임금총액으로 갈 건지 선택하는 버튼이 있어요. 절대로 3번은 쓸 수 없어요. 3번은 법적으로 다 없어진 조항. 이건 우리 ERP 때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없어졌고 그럼 1과 2 중에 하나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회사는 대부분 보수월액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럼 여기를 1로 바꿔놓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 넣었던 보수월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가 36,000이 뜨는 건 과세총액 기준이니까 지금 기본급은 누가 와도 과세급여잖아요. 이거 가지고 자동 계산되어 있는 거예요. 이율 입력되어 있는 거로. 지금 고용보험 0.8%대거든요. 그거로 계산된 게 여기 자동으로 떴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현상이 있다. 현상이 왜 나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업무는 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만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저희는 김철수를 일단 삭제할게요. 그리고 여기다 넣고 들어온 사건까지 같이 볼게요. 자, 어디 가시냐면 상단에 지급일자라는 버튼이 있어요. 지급일자. 검색 수당 공제 옆에 지급일자. 자, 지급일자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는 지금 입력했던 데이터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자, 대부분도 이거 지우시라면 이러고 계세요. 밖에서 얘를 지워요. 그래도 되시긴 해요. 근데 나는 지금 1월 기속에 1월 25일 날 지급하겠다고 했던 정보를 전부 다 지우고 싶다. 그럼 여기서 금액 지우는 거는 전부 다 지워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급일자에 들어와서 무엇한다?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은 여기는 전체적인 부분의 내용을 보여주고 그 부분의 세부는 이쪽에 들어와요. 왜냐면 한 달에 급여가 여러 번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쪽을 클릭. 그리고 하단에 가시면 삭제라고 하는 F5가 있죠. 얘를 누릅니다. 근데 알아두실 건 얘는 영구 삭제입니다. 복원은 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삭제하실 거 지웠다가 난리 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개발자도 복구 못 해줘요. 자, 그래서 영구 삭제. 자, 그리고 확인. 됐어요. 이렇게 지우시는 거고, 자, 종료합니다. 그러면 우리 1월 25일에 급여 자료가 아예 없다가 돼요. 일단 우리는 요 자리, 이 급여 자료 입력은 그대로 두시고요. 우리 사원 등록에 다시 갑니다. 자, 사원 등록에 가시면 아까 지금 현재 누구는 김철수 씨는 보수 월액이 얼마이다? 우리 450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보수 월액은 450. 그럼 이 자리에 450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20만 2,500원이 나올 것이고 자, 건강보험료 보수 월액에도 450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금액이 들어올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분에 경감 적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선택하시면 되는데 시험은 이거 한 번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지금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입력하면 여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자동으로 들어올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나서 장기요양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 장기요양 적용 안 하는 사람도 있나요? 네,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부키가 있고 우리 내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로 갑니다. 자, 그리고 고용보험 적용 여부. 이런 우리 대표이사는 고용보험 가입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쵸? 적용 제외가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해당이 됩니다. 여로 갑니다. 자, 대표자이냐라고 묻네요. 아니죠. 보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자, 고용보험 보수는 우리 450만 원 동일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산재는 여로 가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근로자 급여에서 징수되는 건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엔터를 치시고 이제 기본사항은 입력이 끝났어요. 자, 이 상태로 두시고 우리 다시 급여 자료에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속은 몇 월을 넣자? 1월을 넣을게요. 그래서 귀속은 1월 선택해 주시고요.
그럼 여기 1월 다시 선택하시면 여러분 25일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삭제가 완벽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월 25일을 다시 넣을게요. 자, 그럼 김철수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죠. 자, 우리 기본급에 450만 원을 넣을게요. 그러면 우리 국민연금부터 금액이 쫙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20만 2,500원, 건강보험료 15만 70원, 장기 요양은 요 금액에 다시 징수가 되는 거고 15,380원, 고용보험료 36,000원 됐어요. 그럼 요 금액은 어디 나와져 있는 부분, 요 자리 나와 있는 금액과 같아요, 달라요? 같죠, 여러분? 그래서 사원 등록에 기본사항에 우리 4대 보험 보수 월액을 넣는 건 급여자료 입력에 공제 항목에 자동으로 띄워서 쓰겠다는 취지예요. 이거 안 해놓으시면 저희 아까 여기 공란으로 들어왔죠, 여러분? 그걸 손으로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이렇게 줍니다. 이거를 넣으라는 문제를 내고 싶으면 사원 등록을 갔다 오라는 얘기를 낼 거예요. 그때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여자료 입력 문제를 냈는데 국민연금 20만 원, 건강보험료 15만 원, 장기요양 15,000원 이렇게 나와져 있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손으로 칩니다. 이해되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자동으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두 다 오타 내지 말고 이 자리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넣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요거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용도 부분이에요. 이거를 자주 내줬으면 좋겠지만 이건 가뭄에 콩처럼 내요. 그래서 이걸 낼 때는 보수월액 분명히 지금 교재처럼 줄 것이고 사원 등록에 갖다 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셔라. 됐을까요? 우린 지금 요거 또 지울게요, 여러분. 네, 지울게요. 지급일자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삭제 버튼 여기 선택해 주시고 삭제 버튼 눌러서 영구 삭제해 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여러분 급여자료 입력은 최소화만 시킬게요. 이거 또 다시 와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화만 시킬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부양가족 명세에 갈게요. 그러면 기본사항 쪽은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럼 부양가족 명세. 그럼 이제 김철수는 기본적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김철수 본인은 반드시 확인하시라는 사항이 있었어요. 자, 본인이 지금 현재 나이를 놓고 봤을 때 우리 경로 우대 나이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본인이 지금 한부모에 해당되는지, 본인이 부녀자인지, 본인이 장애를 갖고 있는지, 자, 그거 맞춰서 부녀자이다 동그라미, 한부모이다 동그라미, 경로우대이다 체크, 장애인이면 1, 2, 3 중에 선택 이걸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김철수는 현재 여러분 제가 얘기했던 조건에 해당되는 건 없어요. 다만 김철수는 현재 세대주였죠,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부양가족공제 현황이라고 해서 나온 부분에 가시면 세대주 구분 자리가 있어요. 자, 이 자리가 세대주로 되어 있는지 확인. 시험지 세대주를 건들면 반드시 세대주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업무는 반드시 이거 보시고 세대주이면 넣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회사 직원이 김철수가 아니라 박혜선이래요. 그럼 주민등록부 이거 가지고 왔겠죠? 그럼 김철수가 세대주니까 박혜선이 우리 회사 직원이라고 했을 땐 이 사람은 세대주예요, 세대원이에요? 세대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신고할 때 다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보실 때도 문구가 있으면 항상 검토한다. 이렇게 가져가실 것. 업무는 무조건 검토입니다. 업무는 무조건. 자, 그래서 본인 거는 얘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만 하고 안 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이렇게 입력하고 여기 위탁관계라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탁관계 커서를 두시면 위탁관계 코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코드와 관련된 건 F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서 이제 F2번을 눌러서 위탁관계를 선택을 할 거예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요 사람 것만 할게요. 네. 그리고 나머지 거 이제 안 할 거예요. 요 부분에 대한 의미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처부터 넣을게요. 그러면 여러분, 요 자리에서 입력을 하실 땐 F2번 누르시면 연말정산 관계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소득자 존속부터 이제 본인이 있고 그들과 관계된 사람 있죠. 이 부분에 1번부터 8번 사이에 누구는 없어요? 고모는 없죠. 그러니까 고모는 아예 등록 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등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예 없잖아요, 명단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못 들어온다. 자, 천은 뭐라고 넣으시면 돼요? 배우자. 그럼 3번이네요. 선택하시고 확인.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코드 도움 눌렀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소득자 본인은 0번이고 우리 존속은 소득자의 존속은 1번, 배우자의 존속은 2번, 배우자는 3번, 비속은 4번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숫자를 직접 치셔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해주시고요. 자, 하나 점검할게요. 4번의 직계 비속과 5번의 직계 비속 반드시 무엇 하시라?
구분하셔라.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 대한 거, 5번의 직계비속이 누구냐라는 거에 대한 거 검토하셔야 되겠죠. 이거 틀리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자녀이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4번을 쓰는 게 맞아요. 4번에 직계 비속을 쓰는 게 맞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내 배 아파서 난 아이, 입양한 아이, 의붓자녀라는 쓰는 부분에 표현에 된 아이, 그들은 다 내 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상에 뭐로 들어올까요? 자녀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런데 5번에 대한 부분은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의 관점이에요. 손자녀. 이해되셨어요? 그럼 5번에 있는 직계 비속은 누구를 입력해라? 손자녀가 있더라 라고 하면 4번을 넣는 게 아니라 5번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누가 들어가는 부분. 우리 며느리나 사위는 공제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쵸? 며느리 사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나 사이가 되는 게 있었죠. 자, 지금 누가 내 자녀가 그러면 직계 비속이. 자, 그래서 직계 비속은 현재 저는 아예 소득이 없다고 할게요, 여러분. 자, 소득이 없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기본공제가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 직계 비속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며느리가 생기고 또는 사위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이 며느리나 사위는 원칙적으로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이지만 이 며느리나 사위도 직계 비속처럼 무슨 부분 소득이 없더라. 이 사람 벌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도 뭘 가지고 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이 경우에 며느리 사이는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이 사람도 기본 공제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럼 며느리와 사이는 0번부터 8번 중에 누굴 선택할 거냐가 문제가 생기죠. 그 며느리와 사이가 5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5번은 손자녀와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하는 이 며느리 그리고 누구요? 사위였을 때 선택하는 번호. 그래서 요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 그 시험에서 자주 내지는 않아서 더 많이 틀리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네, 요건 써놓으시는 게 좋겠죠. 네. 우리가 손자녀 얘기는 앞에 이론 수업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었어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직계비속이 2개일 거다. 근데 반드시 코드를 따로 써야 된다. 이때 얘기했었죠. 네, 그런데 거기다 며느리 사이까지 제가 추가를 한 거예요. 요거는 메모를 하셔서 정리하실 것.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성명에 가셔서 우리 처는 박혜선입니다. 그럼 박혜선이라고 넣어주시고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1번. 자, 그리고 나와 있는 번호 그대로 넣으시면 되죠. 74071020281001 넣어주시고요. 자, 나이는 자동 계산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경우들이 아니면 나이 계산 안 해도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면 주민번호 입력하자마자 나이 자동 계산돼서 46세라고 나오죠. 근데 배우자는 원래 공제 대상 여부 따질 때 나이는 안 따졌죠, 여러분. 뭐만 보라겠어요? 소득 금액만. 근데 우리 배우자는 문의 창작 소득 금액이 500이 있었는데 우리 필요 경비 60% 빼고 나니까 기타 소득 금액 200만 원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기본 공제의 대상자가 되면 뭐로 가셔라? 우리 부가 아닌 나머지 번호에서 선택하는 거.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대상자가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배우자로 가시면 되겠죠? 배우자.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쳐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위탁관계 설명할게요. 코드돔 F2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처, 부, 모, 자, 자부, 남편, 사위 뭐 이렇게 쭉 들어오죠, 여러분. 이게 사실상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무사랑이라는 프로그램은 이 위탁관계가 선택이 되어 있질 않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업무는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만 드리고 이제 더 안 할 거예요. 자격증은 이 자리를 그래서 아예 채점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 공란으로 갈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만 설명을 드리고 다시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은 처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로 선택하시고 우리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됐어요? 이렇게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 자를 갈게요. 자, 자는 뭐로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 4번이에요, 5번이에요? 직계비속 4번을 가셔야 되겠죠. 자, 성명은 김혁이라고 넣습니다. 자, 내국인 맞고요. 주민번호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번호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와져 있는 번호 보시면 98060618888003이네요. 자, 넣어주시면 되시고 22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컴퓨터가 벌써 똑똑한 게 뭐냐면 22살이야? 야, 20세 이하만 되잖아. 20세 이하인 거 얘가 어떻게 하냐고요? 연말정산 관계가 4번이면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 직계 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 카운트를 해요. 그래서 부로 들어왔던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김혁 같은 경우에 지금 총급여 600이 없고 그냥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청각장애이다라고 하시게 되면 그때 선택하는 게 이 5번 퀴라는 거예요. 5번의 장애가.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세부터 59세 장애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5번 키를 쓰는 거예요. 근데 20세 이하이면서 장애래요. 그럼 그냥 20세 이하 쓰세요. 근데 전 장애인 선택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건 감점은 없습니다. 근데 쓰는 용도는 달라요. 네, 다른 부분이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총급여 600 때문에 안 되죠, 여러분. 네, 600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는 장애로 풀어졌는데 문제는 소득이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넘어가고요. 자, 위탁한 게 F2번 눌러주시고 우리는 자는 몇 번에 있다? 4번에 있네요.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누구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부. 그러면 부는 지금 본인의 부인 거니까 우리 소득자의 직계전송 몇 번? 1번. 이름은 김철재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내국인이고 주민번호입니다. 자, 주민번호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470808-1756018. 아이고, 여러분 죄송해요. 번호 좀 다시 갔다 올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가면, 자, 이 사람은 73세죠, 여러분. 그럼 60세 이상이니까 알아서 60세 이상의 체크가 되죠. 근데 지금 현재 부치는요, 예금에 대한 이자 소득만 1,600이 있었어요. 그럼 2천만 원 이하에서 아까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동그라미 하고 왔죠? 그러면 맞는 거죠, 여러분. 근데 70세 이상이니까 경로도 체크가 돼야 되네요. 자, 일단 엔터 치시면 경로 우대 자리가 자동 체크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이로 카운트가 되는 건 앞에 나이가 나오자마자 이게 자동 카운트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위탁 관계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누구 선택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우리는 부 선택하면 되겠죠? 부. 됐어요, 여러분? 네, 본인의 부니까요. 그래서 부 선택하시고 내려옵니다. 자, 고모는 입력한다, 안 한다? 절대로 하지 마셔라. 됐어요? 그래서 고모는 절대로 입력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를 시험 문제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내고 5점 정도 줘요. 그 여기서 조금 더 다양해질 수는 있는 거예요. 뭐 똑같은 문제를 내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예제 2번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앞에 있었던 사람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 필드 설명에 추가 설명드렸던 부분도 있을 거고. 자, 2020년 9월 2일에 입사한 지금 저희가 2020년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서 2020년도 그대로 가져갈게요. 자, 입사한 생산직 학용자 씨가 있고요. 지금 현재 거주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하고 이제 달라진 점을 여러분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아까는 지금 현재 거주자인데 세대주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되냐면 세대원이라고 되어 있죠. 세대원.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세대주 여부가 표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연말정산할 때 실무자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계속 요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 얘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본인 거는 주민등록 등본을 내고 부모님이 따로 산다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으로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나하고의 관계가 부모의 관계인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서류가 2개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험은 요 이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양식을 붙여줄 수도 있고요. 글로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세대원이고 사원번호 200번에 그리고 학용자와 관련된 가족관계 증명서다라고 주었습니다. 자,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며 여러분 세부담을 최소화라는 표현이 붙는 건 학용자가 유리한 쪽을 다 선택해라. 근데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가 돼요.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으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면 그렇게 가고 이런 식의 표현도 될 수 있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부담 최소화니까 누구야? 학용자의 세부담 최소화이면 학용자의 부양가족을 끌어들이는 게 더 유리한 거죠. 학용자 입장에서는.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 세부담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학용자의 주민등록표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민등록표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오타낸 거죠. 이거는 가족관계 증명이 맞겠죠? 네,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봐주시면 되시고 자,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금 현재 주소지 나와져 있고요. 학용자 본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와 관련된 가족, 모친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그리고 자녀도 있고 쭉 나와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학용자와 관련된 우리 참고 자료 있잖아요. 네, 이 참고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화면 좀 조금만 올릴게요. 아이고.
너무 올리고 너무 내렸어요. 마음대로 안 되는군요. 글씨가 안 보이는 게 있어서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사원 등록 참고사항의 내용 보시면 첫 번째, 학영자의 종합소득 금액은 3천만 원 이하이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금 여러분 학영자 씨 주민번호가 몇 번으로 시작해요? 가운데. 앞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물어볼 때는 가운데 시작번호.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지금 가운데 주민번호가 2번이에요. 그러면 학영자는 누구로 보셔야 돼요? 우리 학영자는 여자이다, 남자이다? 여자라는 거죠. 여러분 여자이면 우리가 검토할 게 생기죠. 무슨 공제예요? 아, 부녀자 공제. 그쵸? 그래서 본인이 여자였을 땐 부녀자 공제 여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부녀자 공제가 되려면 첫 번째 뭐가 충족이 돼야 된다? 소득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종합소득금액 얼마 이하자? 여러분 3천만 원 이하자였죠? 그리고 종합소득금액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으로 얘기할 때는 우리 근로소득과 관련돼서 총급여로 얘기할 때는 제가 뒤에 거는 기억 못 하셔도 여러분 앞에 있는 숫자는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4,100이었나요? 그쵸? 그거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총급여로 얘기할 때는 4,100하고 뒤에 짜투리가 있긴 해요. 근데 4,100 이하 이렇게는 기억해 달라고 했었죠. 그거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앞에 필드 설명 그거 써드렸을 거예요. 기억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종합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종합 소득 금액 3천만 원 이하 요거만 쓸게요. 자, 그럼 이 요건이 돼야 되죠. 이게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오케이가 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되면 되는 거죠. 남편이 있다? 그러면 너 돼. 이렇게 가는 거죠. 아, 나 남편이 없어요. 라고 했을 땐 무슨 부분이요? 우리 미혼이다라고 했을 때는 아, 너 세대주이어야 하고 만약에 하경자 씨가 미혼이었다 그러면 하경자 씨는 부녀자 공제 못 받죠. 일단. 왜냐면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요건이 충족이 됐어요. 근데 우리 아까 위에서 하경자는 세대주였어요? 세대원이었어요? 하경자 씨 세대원이었어요. 그러면 남편이 없는 상태였다면 하경자 씨는 부녀자 공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요건부터 안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런데 하경자는 지금 배우자가 있다고 여기 써 있죠. 그쵸? 아, 그럼 넌 남편이 있구나. 남편이 있으면 그냥 되는 거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미혼이면 세대주이어야 하고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공제가 돼요. 그런데 우린 배우자가 있으면 넌 돼. 이거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얘기합니다. 50만 원 공제받겠다고 결혼할 순 없다. 아, 이거 50만 원 공제해 주는 거예요. 많이 해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결혼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어찌됐든 요건은 되네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요건이 되니까 곧바로 이 하경제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너는 부녀자가 돼. 아, 이 써놔야 안 잊어버리죠, 여러분. 그래서 부녀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직전년도 총 급여액 2,450만 원이래요. 아니, 이건 또 왜 줬지? 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 우리 하경자 씨는요, 하경자 씨는 생산직 하경자 씨였어요? 사무직 하경자 씨였어요? 자, 이 사람은 세대원이었고요. 하경자 씨는 생산직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산직인 분들은 아까 지금 김철수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일단 생산직이어야 하고 그리고 직전 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자이며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뒤에 가서 월 정기적 급여 210만 원도 충족한다면 너는 연간 240 해줄게 이렇게 넘어간다고 했죠. 그럼 그 조건 따져야죠. 자, 일단 이 종업원은 생산직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오케이는 된 거네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액 2,450. 그럼 여러분 총급여액이 2,450만 원이면 3천만 원 이하 조건 충족이에요? 아니에요? 충족이죠. 그래서 요 조건은 누구 때문에 줬다? 생산직 비과세 때문에 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요 자리 선택해야 되겠죠? 네, 요것 때문에 준 거고요. 두 번째, 자, 사회보험과 관련된 보수월액은 250. 뭐 이건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우린 보수월액 넣고 들어가겠습니다. 이건 다른 부연 설명할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정진숙. 정진숙은 지금 하경자 씨의 모친이네요. 자, 그래서 모친 정진숙은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얼마가 있다?
1,500만 원 있대요, 여러분. 1,500만 원. 부동산 임대소득은 무슨 소득에 속하죠? 사업소득이에요, 여러분. 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사업소득 금액 얼마 이하자만 들어올 수 있다? 100만 원 이하자만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100만 원 이하 조건 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불충족이에요. 100만 원 초과죠. 그러면 지금 정진숙 모치는 공제 대상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 부양가족 범위에 있으니까 모치는 뭐라고 써놓자? 당신은 부로 입력하겠소. 이렇게 가라는 거죠. 됐을까요? 자, 그 다음 배우자 이해상 세대주에 해당하며 그렇죠. 얘가 세대주니까 누가요? 본인인 하경자 씨가 세대 원이었겠죠. 세대주가 둘일 리는 없을 거니까 따로따로 살지 않는 한. 자, 그래서 세대주에 해당하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이래요. 그럼 여러분 우리 장애인 얘기했던 거 기억하나요? 여기가 점점 자꾸 빽빽이가 되고 있죠.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필요한 건 계속 끄집어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장애인은 반드시 요건 확인하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장애인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누구는 따지지 말아라. 연령은 따지지 말아라. 그렇죠? 그래서 연령은 규제하지 않겠다. 대신에 소득에 대한 금액은 규제하겠다. 우리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요 요건이 다 충족이 된다라고 하시면 장애인은 반드시 무슨 부분 1번에 해당되는 장애인지 2번에 해당되는 장애인지 3번에 해당되는 장애인지 꼭 선택을 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법상 장애가 있고 항시 그리고 우리 상이자라고 해서 보훈청 장애가 있고 그걸 여기는 이제 프로그램은 상이자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 받아오는 의료기관에서 받아오는 장애인 증명서가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였어요. 그러면 중증 환자란 표현이 있고 그럼 이 번호 선택도 잘못되면 안 된다겠죠. 이거 국세청 신고 자료예요. 그래서 틀리면 점수를 다 감점해 버리는 거예요. 없다로 정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조심. 그러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이고요. 그리고 현재 타 지역의 요양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소득은 없대요. 여러분, 우리 부부는 같은 집에 꼭 살아야 되는 이유 없어요, 여러분. 따로따로 살아도 상관없다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요양시설에서 지금 치료 목적으로 떨어져 사는 거니까 전혀 하자가 없죠. 그럼 부양가족인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소득 규제 따져보라고 했는데 소득이 없대요. 그러면 공제 대상에 배우자 이해상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배우자는 지금 동그라미로 해놓습니다. 근데 여기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옆에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아, 이게 장애인.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장애인을 써놓습니다. 그리고 저는 3이라고 쓸 거예요. 코드가 3번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이수빈. 자, 이수빈은 지방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학교 때문에 떨어져 사는 거 전혀 문제 없죠. 우리 학업이나 취업이나 치료 목적 때문에 떨어져 사는 거 문제 없다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500만 원의 소득이 있대요. 여러분, 일용근로소득은 무슨 소득으로 부른다? 여러분, 이렇게 부르죠. 무조건 무엇이 된다? 분리과세죠. 자, 무조건 분리과세는 우리 소득을 받았을 때 이수비는 세금 내고 끝낸 거죠. 그래서 소득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자녀 이수비는 고등학생이니까 당연히 20세 이하 조건일 거고요.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면. 그리고 소득은 없다가 되는 거니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수비는요. 고등학생이면 일단 7살은 넘어갔네요. 그쵸? 그럼 우리는 자녀 세액공제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죠. 네, 우리 7세까지는 안 되지만 우리 7세가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자녀라는 걸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 자녀 이성우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대요. 여러분 2020년도 출생이에요. 우리 지금 2020년도에 해석할게요. 그럼 2020년도에 태어났으면 이 아이는 지금 0살에서 1살로 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공제가 될 거고요. 네, 그럼 동그라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0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올해 무슨 공제 받아야 될까요? 우리 자녀세액 공제는 기본적인 자녀세액 공제가 있고 출산 입양 공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출산 됐어요, 여러분? 자, 근데 이성우는 첫째 아이예요, 둘째 아이예요? 이거 첫째, 둘째에 따라서 금액 달라요, 여러분. 50만 원,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규정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출산에 대한 부분 들어갔을 때 이 아이는 지금 둘째, 여러분. 그쵸? 이수빈이 첫째잖아요. 그러면 둘째인 거죠? 요거 선택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당사는 통조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다.
여러분 중소기업이라는 글씨가 나왔네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하였다. 이 신청은 근로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 감면 소득에 대한 신청서가 따로 있어요. 국세청에. 자, 그래서 신청을 한 거고 그럼 원천인수 의무자는 서류 받았겠죠. 그럼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은 매월 급여 수령 시 적용하겠다.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드릴 때 내가 급여에서 90% 감면을 적용할 수도 있고 연말정산 때 가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사람은 매월 급여 때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급여를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연말이 선택이 아니라. 됐을까요? 그래서 그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초 취업일은 2020년 9월 2일이다라고 합니다. 자, 최초 취업일은 이때래요. 자, 그럼 여러분 최초 취업일자 나와져 있고 여기서 우리 회사의 최초 취업일은 이 날짜인지 모르지만 정근무지가 있다라면 여부 따져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친절하게 뭐라고 줬냐면 정근무지에서 감면을 적용한 적은 없대요. 그러니까 정근무지는 있을 수 있지만 감면받은 사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 최초 취업일인 2020년도 9월 2일부터 카운트를 하면 되겠구나. 5년 내지는 몇 년이요? 3년. 그 카운트 들어가면 되겠네요. 됐을까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 그럼 여러분 지금 하경자 씨가 몇 년도 출생자예요, 여러분? 89년도 출생인가요? 그쵸? 1989죠? 그럼 저희는 나와져 있는 부분에 2020년도로 기준으로 1989를 일단 빼볼게요. 그럼 31살이네요. 여러분 31살이면 34세 이하 조건에 충족이죠. 그쵸?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31세잖아요. 그럼 청년 조건에 들어오잖아요. 청년이면 감면기간 몇 년이죠? 5년. 근데 여러분 청년이 아닌 다른 조건이면 몇 년? 3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조건도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조건까지 가져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고요. 그러면 저희는 입력을 시작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우린 4번 자리 선택해 주시고 입력 시작할게요. 자, 하경자 씨 4번 코드는 200번을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200번. 이름은 하경자라고 넣어주시고요. 자, 주민등록번호이고 번호는 현재 89 1001 2036 517이네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입사일자는 우리 금년도 9월 2일, 2020년도 9월 2일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내국인 맞고요. 다른 사항들은 특별한 거 없으니까 내려올게요, 여러분. 자, 거주자라고 했었죠. 네, 그대로 내려오시고, 국외근로 제공 여부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는 있었다? 생산직 등. 그러면 생산직 등에 해당되느냐? 2, 3 생산직이었으니까 1번 여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직전 연도 총급여 얼마 이하자이다? 2,450. 그럼 2,450이니까 3천만 원 이하 조건 되죠? 그러면 1번 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를 주어지면 2,450만 원을 무엇하셔라? 입력해 주셔라. 이 얘기예요. 2,450만 원 입력. 됐어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주소는 넣을게요, 여러분. 서울시 송파구 도곡로 460이네요. 그럼 도곡로만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곡로 460. 자, 그러면 460과 관련된 동선빌딩이라는 부분, 서울특별시 우리 송파구로 가야 되네요. 송파구 도곡로 460. 다른 주소 선택할 뻔했네요. 자, 선택해서 내려오시고요. 세부 주소는 없네요. 자,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보수는 250. 그럼 250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에 맞춰서 넣어주시고 건강보험료 경감은 없었고요. 장기 요양은 적용할 겁니다. 고용보험 적용할 거고 대표자는 아니고요. 그리고 2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산재는 그대로 이어두시면 되고요. 회사를 그만둔 사실은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그러면 하경자 씨 입력했던 정보 그대로 가지고 오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부양가족 명세에 갈게요. 자, 부양가족 명세에 가셔서 일단 하경자 체크하라는 거 4가지. 일단 뭐 체크하셔라? 지금 본인이 부녀자인지 한부모인지 경로인지 장애를 가졌는지.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누가 있다? 부녀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부녀자 자리에 가시면 여부 선택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뭐로 간다? 여로 선택한다. 혹여라도 부녀자와 한부모가 같이 동시에 적용될 때 누구 선택한다? 한부모.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중복공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한부모는 100만 원, 부녀자는 50이기 때문에 한부모 받는다.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모친부터 순차적으로 넣을게요, 여러분. 모친은 본인의 모친이죠. 그럼 소득세 직계존속 1번.
이름은 정진숙 씨입니다. 자, 내국이니까 내국인 선택해 주시고 주민등록번호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번호는 5904-2649-472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1세네요, 여러분. 자, 61세이면 기본공제 나이 조건은 충족했지만 모치는 뭐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아까 소득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뭐로 가야 된다? 부라고 하는 0번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부를 선택한 사람들은 뒤에 가서 물적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사람 공제 못 받아도. 자, 나머지는 그대로 다 부가 되는 거니까 엔터. 자, 그다음 배우자 이혜상 씨. 배우자는 3번이니까 3번 눌러주시면 되시고 이혜상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국인이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주민번호 1번 선택합니다. 자, 이해상의 주민번호는 84-1010-177-4915라고 되어 있네요. 자, 36살. 배우자는 원래 나이를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본공제가 무조건 배우자로 떠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배우자는 장애인에도 해당이 되죠. 근데 원래 배우자 공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5번 장애 선택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거 5번을 선택하면 감점이냐고 묻는다는 거예요. 감점 안 한다고요, 여러분. 어차피 장애로 선택을 하든 배우자를 선택을 하든 기본 공제는 다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5번 선택할 때는 21세부터 59세에 있는 사람들일 때는 5번 쓰라고 권장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차피 기본 공제 용어가 있으니까 그 용어를 그냥 쓰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배우자로 갈게요. 그리고 장애 자리에 갑니다. 지금 장애 자리 같은 여러분 1번은 복지법, 그죠? 보건복지부, 2번 국가유공자 등 이게 상위자란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3번은 중증 환자.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더 길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는 1번, 국가유공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2번, 그리고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3번. 우린 몇 번에 간다? 3번이요. 중증 환자였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다른 사항은 해당 사항 없으니까 내려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녀 갈게요, 여러분. 우리 직계 비속이네요. 4번. 그리고 이름은 이수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내국인이고 주민번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주민번호는 020305-4457-855라고 넣어주시고 자, 18살이니까 당연히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아까 소득이 있었지만 무조건 분류과세니까 아무 상관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럼 20세로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부분 우리 7세 미만까지는 아니 7세 미만까지는 자녀세액공제 못 받지만 우리 학교 간 아이들부터는 자녀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7세 이상부터는 그러면 이 자리가 자녀가 체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컴퓨터가 똑똑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나이가 18살이니까 우리는 7세와 20세 사이에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이 자리가 뭐가 돼요?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돼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우리 또다시 직계 비속 4번 선택해 주시고 이번엔 이성훈입니다. 자, 내국인 1번 선택하시고 주민번호 1번입니다. 그리고 번호는 2001-23-3052-784라는 부분. 자, 그랬더니 나이가 0세래요. 그러니까 0에서 1로 가고 있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20세 이하 조건은 충족이니까 뭐가 되죠요? 자동 체크가 되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7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기본은 못 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리는 자녀라고 하는 요 자리는 체크가 안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근데 여기 출산 입양이라는 건 주민번호가 20으로 시작했으니까 아, 금년도에 태어났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얘가 첫째예요, 둘째예요, 셋째예요? 둘째예요. 그거는 체크를 못 하더라고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첫째로 가시면 틀렸음이에요, 여러분. 맞았다고 안 하죠. 얘는 누가 봐도 둘째잖아요. 반드시 둘째 선택해야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출산 입양 선택하는 거 조심하시라. 이런 그리고 지금 출산 입양은 지금 출산한 아이처럼 주민번호가 금년도 번호가 아니면 아예 뭐가 되지 않을까요? 출산 입양 자리 자체가 체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입양한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가셔서 무엇 하시라.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그러니까 뭐 셋째 이상인 넷째 다섯째는 다 셋째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셋째 이상은 전부 다 1인당 70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높아심이 하나 얘기합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자녀세액 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살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가 됐어요. 근데 여기 밑에 가로 열고 7세 미만의 취약 아동을 포함하며 직접 선택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삭제예요.
없어졌습니다. 왜 안 지워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2019년도까지만 적용됐던 부분이에요. 2020년도부터는 이 조항을 지웠어요. 왜냐면 7세 미만의 취약 아동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아예 삭제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없는 거로 취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없는 걸 취급하시고. 자, 그리고 제가 학용자식 거에서 하나 빠뜨린 거 있어요, 여러분. 뭐요? 세대주의다, 세대원이다? 분명히 세대원이었어요. 근데 이 자리 등록하면 무조건 세대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 하셔야 된다? 세대원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하경자 씨는 세대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추가사항 넣을 게 있죠. 참 복잡한 사람이에요. 자, 추가사항에 와서 누구 넣어줘야 돼요, 여러분? 7번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취업감명. 그럼 몇 번 자리에 간다? 11번. 자, 그럼 11번 자리 중소기업 취업감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일단 여러분 이 상태에서 저희는 급여자료 입력에 잠깐 갔다 올게요. 자, 저랑 똑같이 급여자료 입력을 열어주세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하경자 씨는 몇 월에 입사를 했죠? 9월입니다. 1월에는 하경자가 안 들어올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귀속 연월일에 9월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9월 25일로 갈게요. 자, 그러면 김철수와 하경자가 들어오죠. 됐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경자 씨 자리에 가면 일단 여기 감면율 공란인 거 보이시죠? 네, 감면율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저희 아무것도 안 하고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급의 금액을 우리가 똑같이 넣어볼게요. 일단 하경자 씨 기본급을 한 500을 넣어주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500을 넣었더니 소득세는 이 자리 일단 100%라고 써 있으면서 얼마 나왔죠? 21만 5,350원. 우리 지금 프로그램이 똑같은 버전이면 소득세는 동일할 거예요, 여러분. 버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근데 시험은 보실 때 다 똑같은 버전을 보니까 그런 실수는 안 하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 어딘가에다가 좀 잠깐 써놓을게요. 저는 그거를 공란에 어딘가 좀 잠깐 써놓을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제가 500만 원이라고 하는 기본급을 입력했을 때, 자, 지금 나온 소득세는 얼마였다? 21만 5,350원이었다. 자, 지금 보여드렸고요. 자, 그럼 저랑 똑같이 우리 몇 월 달 거, 9월 달 거 또 지울게요. 상단에 지급일자 눌러주시고요. 9월 달 선택하시고 삭제하시고 정리할게요. 그럼 깨끗이 없는 거로 돌아가고 싶어서 그래요. 저 아니요 눌렀군요. 얘 눌렀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종료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갈게요. 자, 얘 그냥 최소화시켜 주시면 되시고, 자, 사원 등록에 갑니다. 자, 11번 자리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는 지금 현재 여라고 했으니까 여로 선택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감면의 기간은 5년 감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입사한 날 있죠. 그 적용하는 날짜. 그럼 최초 취업일로 인정되는 그 날짜가 끝나는 달로 5년을 카운트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감면 기간은 2020년 9월 2일부터 자, 끝나는 날짜는 여러분 몇 년도가 돼요? 우리 5년 하시면 25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는 며칠로 넣어주셔라. 2025년도 우리 9월 30일로 넣어주셔라. 됐을까요? 그래서 말일까지이다. 자, 그리고 감면율은 현재 여러분 분명히 몇 살이었죠? 31살. 그러면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이 돼요. 그럼 몇 프로의 감면? 90%.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회자에 대한 부분은 70% 감면이었죠.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요. 근데 여기 100도 있고 50도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과거법이에요. 이게 적용된 지 꽤 오래된 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지금 계속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 받았던 시절도 있어요. 자, 우리는 일단 4번에 90%가 됩니다. 그리고 급여에서 적용할 건지 연말에서 적용할 건지 우린 분명히 급여 수령 시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몇 번?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경자 씨 여기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이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자고요. 자, 우리 다시 급여 자료 입력에 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9월 달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 칠게요, 여러분. 그러면 하경자 씨 자리 보시면 우리 분명히 뭐가 없었다? 감면율 아까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감면율 90% 들어온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자, 그리고 하경자 씨 자리 가셔서 우리 아까 기본급 500 넣었을 때 21만 5,350원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500만 원 똑같이 넣습니다. 여러분 21만 원이 나와요? 2만 1,000원이 나와요? 2만 1,000원. 됐어요? 그러니까 입력의 위치에 따라서 세금 징수하는 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사원 등록의 정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중소기업 취업 감면 부분도 반드시 숙지를 해야 돼요. 어쨌든 시험 출제는 했고 이거는 사실 업무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업했을 때 여러분이 이 혜택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거의 다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야 회사한테 요청을 하죠. 이거 안 해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직원이 아무 말 안 하면 그냥 있는 회사가 있어요.
반드시 챙겨보세요. 그 회사가 중소기업인지 보시고 중소기업 규모 작지 않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제조업 기준 같은 경우는 1,000억이에요. 중소기업을 넘어가는 중견의 기준이. 근데 1,000억 매출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해당이 되면 다 받을 수 있는 조건 다 챙겨서 받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내면 요렇게 정리해라. 이해됐을까요? 여기까지 들어오는 문제를 내면 여기까지 와서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원 등록만 하라면 사원 등록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저는 보여드려야 되는 상황들 이해를 하고 가야 쉬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여드린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자, 그럼 저희는 다시 지급일자 선택해 주시고 지울게요, 여러분. 삭제. 그리고 이해해 주세요. 그럼 지워졌으니까 확인하시고 종료. 그리고 우린 급여 자료 입력은 다시 최소화를 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기본적인 예제 2개 가지고 지금 보시는 요령은 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이게 문제 기준을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라면 지금 김철수도 하경자도 저희는 다 처음부터 등록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등록하는 문제가 2가지 방식으로 나와요. 김철수처럼 과거에 입사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정보를 주고요. 부양가족만 뭔가를 하라고 줄 수도 있어요. 됐을까요? 그렇게 하려면 이 부양가족 관련된 요쪽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하경자처럼 올해 입사자다. 그러면 사원 등록부터 하라고 줘요. 그럼 들어왔을 때는 하경자 코드가 없을 거예요. 그럼 지금 저희가 했던 것처럼 코드를 입력하고 이름을 넣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작성할 때 본인에 적용되는 거 반드시 항상 체크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라. 그리고 출산 입양 나왔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선택하는 거 놓치지 마실 것. 그래서 요 부분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기본적인 부분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집중 심화로 넘어가서 심화를 같이 풀어볼게요. 네, 그래서 심화 쪽으로 넘어가시죠.